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발제문 전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추려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분이 발제를 하게 되다 보니까 저는 일종의 총론적인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세 개의 문제 법률들, 대법관 증언법, 재판소원 도입법, 법, 외국제, 신설법, 이 세 개의 법 개개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발제자들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저는 도대체 왜 이게 사법학이냐, 사법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왜 생기고 그 결과가 무엇이고 이런 거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면은, 아니 사법부 여전히 존재하는데 왜 사법학이냐.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바꿨지만 어차피 검사들 조직이 있고 검찰이라는 게 기소 담당하니까 그럼 뭐 검찰 제도가 폐지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은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존속하면서 그냥 검찰은 원래 기소만 하는 거다라고 하지 않고 왜 굳이 공소청이라고 이름을 바꿨을까요? 본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검찰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총장, 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규정 위반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청으로 명칭 변경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법의 본질이 파괴되고 달라진다면 그건 바로 사법학입니다. 법원의 존재가 없어져야만 사법학인 것은 아니다. 그럼 사법의 본질이 뭐냐? 당연히 공정한 재판입니다.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느 쪽에 종속되어 있고 무조건 한쪽 편을 드는 그런 재판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것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그런 판단 이후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련의 법률들을 강행 처리하는 것이 사법학이라고 일컫는 것은 이런 공정한 재판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지금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국회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사법부마저 장악해서 상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독재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사법학이라고 하는 좀 더 강력한 표현을 써도 어색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법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왜 발생하느냐? 이건 권력의 속성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인류 역사, 수천 년 역사만 보더라도 민주주의 역사는 그 중에 최근 몇백 년에 불과합니다. 그 이전은 어땠습니까? 전부 다 왕이나 독재자들이 국가 권력을 갖다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강력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본적인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와 더불어서 권력은 부패로의 경영을 가지고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애통경의 얘기도 있었고요. 지금 이재명 정권의 권력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권력의 속성 때문에 이거 우리 사건 중에 두 개를 장악했는데 나머지 하나만 장악해버리면 그때는 거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독재다. 이 점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오히려 법관들조차도 당장 자기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닌가. 실제로 사법이 파괴되고 독재화된 사례들은 우리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것이 이 나치 독일에 있어서의 사법부 장악,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나치 정권이라는 게 얼마나 독재화되었는지 가장 대표적인 사례지만 최근에 있어서 베네수엘라나 헝가리나 몇몇 좀 선진국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나라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그 결과가 결국 나라 전체가 기울어가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조차도 그냥 여당에서 대법관 임명권을 갖다가 독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나왔다가 결국은 대법원에서 그걸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위헌이다라고 해가지고 좌절됐었던,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법이 무력화되고, 사법이 무력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치와 인권 보장의 최후보로다. 사법이 파괴된다, 법치도 불가능해진다. 정권에 대한, 권력에 대한 법적인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그 얘기는 권력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고, 그랬을 때는 1차적으로 국민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인권이라고 하는 건 개인들 상호 간의 문제보다는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존재에 대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지 않습니까? 탄생 배경부터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호장치를 없애버린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문제를 국민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야, 이거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깨우침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가 만약에 3.1 부정선거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황당한 일, 정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 국민들이 4.19 혁명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한민국은 정말 후진국으로 전락해서 지금까지도 허덕이고 있었을 겁니다. 또 다른 형태, 군사독재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유신시대가 나오고 신군부 쿠데타에 의한 집권들이 있었고 했었을 때 그걸 종식시킨 게 누굽니까? 결국 또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국민들의 저력은,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년 혹은 5년 단위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만큼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 있고 국민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 같은 일이 이제 다시 한번 벌어질 것이고, 지금 이재명 정권은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또 실제로 어느 정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이건 전혀 사법 파괴가 아니다, 사법 개혁이고 국민을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력을 집중하고 사법의 본질을 깨뜨리게 사법 파괴가 아니면 무엇이라는 말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만 드리려고 합니다. 개개의 국민은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로 뭉쳐진 국민의 힘은 어떤 정치 권력보다도 강하고 그 힘이 4.19를 가늘게 했고
6월 민주항쟁을 가능케 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해왔다.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권리 위에 누워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야 된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